어쩔 수 없이 큰아들 내외한테는 정신 차리기 전에는 찾아올 필요 없다고 했고 연락이 끊긴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가네요. 야, 다 알고 계셨어요? 네, 가게가 잘 되는 것 보니 속이 뒤틀리더라고요. 저보다 동생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서 배가 아팠다고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욕심이 나는 거죠. 저 이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시작하려면 목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목 달라고 온 거예요. 결혼하고 한 20여 년 동안 남편은 지방도시에서 나름대로 큰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부도가 나서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섰고 저는 사모님 소리를 듣다가 졸지 빚쟁이들에게 쫓기다시피 살았네요. 겨우 월세방 하나를 얻고 모든 것을 잃고 허망하게 창밖만 보고 있는 남편을 대신해서 저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제가 당시 할 수 있는 일이 그나마 김치 하나는 맛있게 담근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노상에서 김치를 팔아 생계를 유지해 나갔었죠. 그 일이 벌써 15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에는 제 얼굴을 아는 이들이 많은 곳에서 체면상 김치 장사하는 것이 정말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어요. 장사를 하는 동안에는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손님들에게 제대로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무너진 자존감에 수많은 눈물을 흘렸죠. 그래도 두 아들을 위해서는 극복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빚 독촉을 하는 빚쟁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는 악착같이 버티고 버텨 시장에서 알아주는 김치가게 사장이 되었죠. 빚도 청산하고 아담한 단독주택도 마련하고 두 아들까지도 번듯한 대학에 보낼 수가 있었어요. 저는 두 아들을 차별하거나 편애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학업에 욕심을 더 부리는 큰아들 자랑을 은근히 하게 되더라고요. 큰아들은 대학원까지 진학하고 박사 학위까지 받아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당당히 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배운 것과 인생을 잘 사는 것과는 별개더군요. 그런 큰아들이 대기업 연구원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후 김치가게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허망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야 모두 욕심에 눈이 먼 거짓인 걸 알았지만요. 이런 큰아들에 비해서 작은아들은 반대였어요. 작은아들은 군대 제대 후 대학을 마저 졸업하자마자 느닷없이 연상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이른 결혼을 하겠다며 울고불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속도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여자 아니면 못 살 것 같으니 허락을 해달라기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는 일단 동거부터 해보라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고 하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그럼 동거부터 시작을 해라. 대신 혼인신고와 아이 계획은 몇 년 지나서 하는 조건으로 하자꾸나. 그래도 좋다면 허락하마. 작은 아들의 나이가 25살밖에 안 되었을 때라 살다가 이혼이라도 할까봐 나름 생각한 꼼수였어요. 여자 쪽 부모 입장에서 보면 섭섭할 것 같아 며느리 될 아이에게도 허락을 받고 오라고 했죠. 작은 아들 내외는 알았다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김치가게에 나와서 일을 배우고 싶다고 두 번째 폭탄을 터뜨리더군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만 어느 부모가 두 손이 퉁퉁 부어가면서 하는 반노동일을 자식이 한다고 나서는데 허락을 하겠습니까? 절대 반대를 외치는 저에게 작은 아들은 그럼 다른 김치가게에 들어가서 일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해본 말이 아닌 것을 확인한 저희는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했죠. 그때 저희 부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대학물까지 먹여놨더니 기껏 한다는 게 김치 장사라니요. 정말 자식 농사는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처음에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저희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작은 아들 내외는 증명해 보였지요. 작은 아들은 몇 년 동안 제 밑에서 성실하게 보고 배웠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생글생글 웃어가며 대하고 단골 손님들의 취향까지 알아가며 맞추어주니 매출도 크게 올랐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쉬는 주말이면 조금이라도 일손을 돕겠다면서 가게에 나와 부지런을 떨었죠.
그러다 보니 몇 년이 지나는 사이에 작은 아들 내외는 저희 부부의 사랑받는 아들딸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들만 둘이었던 저희 부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굳은 일마다 안 하고 부지런을 떨며 성실하게 사는 작은 며느리를 딸처럼 예뻐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명절 때면 며느리가 하나뿐이었던 상황에서도 두 눈을 반짝거리면서 제가 하는 것을 배우겠다며 일찌감치 오는 며느리를 그 어떤 시어머니가 미워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버님이 새벽 시장 다 봐놓으셨어요? 그럼 제가 오늘 차례상 준비해 놓을 테니 어머님은 이랑 얼른 가게 나가세요. 우리한테는 명절이 대목이잖아요. 어서요. 많이 벌어오셔서 저 좋아하는 고기 사주세요. 혼자 놔두고 가서 어떡하니. 네 덕분에 우린 마음 놓고 돈 벌러 간다마는 많이 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정성 들여 몇 가지만 해라. 차례상은 정성만 있으면 되는 거야. 덕분에 고맙다, 아가. 며느리는 친정에서 막내딸이라 처음에는 서툴고 이것저것 신경 써가면서 가르쳐야 했지만 몇 번 해보더니 제법 그럴싸하게 차례상을 차려내더군요. 김치가게라지만 명절에는 각종 부침과 나물, 김치까지 해서 대목을 잡는 장사라 명절이면 앉을 새도 없이 바빴기 때문에 막상 내 집 차례상을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한 둘째 며느리 덕분에 그런 걱정과 부담을 덜었죠. 남편도 그런 며느리를 기특해 하면서 딸처럼 예뻐했습니다. 거기다가 술을 좋아하는 남편과 술친구도 해주면서 남편의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들을 들어주곤 했으니 더욱 예뻐할 수밖에요. 며느리는 친정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서 그런지 유독 남편을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보다 연상이라 아들을 잡고 살까 걱정이 되었는데 웬걸요. 오히려 나이가 많으니 철도 빨리 들었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물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렇게 작은 아들 내외 덕분에 김치가게도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해서 큰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리고 큰아들도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친구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며 인사를 왔습니다. 예비 큰며느리는 첫인상이 수더분해 보였어요. 오히려 인상이 날카롭지 않아 작은 며느리와도 잘 지내겠다 싶었죠. 큰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는 풍족할 때여서 신혼집으로 30평대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내외가 섭섭해할까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도 형 결혼식 마치면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거라. 그리고 30평대 아파트로 집도 한번 알아보렴. 형 먼저 집을 해주고 너희들 늦게 해주어서 미안하구나. 어쩌다가 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너희들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고. 그리고 작은 애는 그동안 고생 많았어. 네 덕분에 가게도 더욱 번성했고 형 결혼도 시켰고 모두 네가 엄마를 도와준 덕이다. 다음 달부터는 월급이 아닌 매출의 지분으로 주마. 작은 아들 내외는 형 먼저 집을 사준 거에 대해서 시샘도 안 하고 그저 고맙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착해도 저리 착할 수가 있을까 하고요. 거기에 반해 큰아들 내외는 신혼집을 마련해 준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명절에도 동생 내외가 음식하고 바쁜 가게일을 도맡아 해도 고생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해서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마음 넉넉함이 좀 나아지려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오히려 두 아들 부부가 확실하게 비교가 되더군요. 부모 입장을 떠나서 저희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똑같은지라 누가 잘하고 못하는 것은 눈에 다 보이는 법이잖아요. 큰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입덧이 심하다며 첫 명절에는 내려왔다가 기름 냄새 입덧만 심해져 차례를 지내지도 못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큰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작은 며느리가 고생을 덜하겠구나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는 다른 이유를 들먹였습니다. 동서 어떡하니? 아이가 낯을 너무 가려서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네. 어머니,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어요. 심하면 응급실에라도 가봐야 해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이쯤 되니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작은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런데 작은 며느리도 말은 안 해도 불만이 적잖이 쌓여갔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작은 아들 내외도 결혼식을 올리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작은 며느리도 예쁜 손주를 낳았죠.
작은 며느리는 아이한테 집중하고 싶다면서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아이가 100일 정도 지났을 무렵 집안에 제사가 돌아왔을 때였어요. 그때가 큰 며느리에게 실망감이 컸던 때이기도 합니다. 큰 며느리에게 작은 애가 아이가 어리니 먼저 내려와서 제사 준비 좀 도우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큰애야, 이번부터는 먼저 내려와서 제사 준비 좀 도와야 할 것 같구나. 아, 네, 알겠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또 하면 잘해요. 큰 며느리의 당당한 말에 저는 한시름 놓이더군요. 그렇게 해서 제삿날 아침 일찍 큰아들 내외가 내려왔습니다. 남편이 새벽 시장에 나가서 장을 봐오고 작은 며느리도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작은 며느리에게 아이가 아직 어리니 옆에서 좀 거들기나 하라고 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큰 며느리의 말에 안심을 하며 가게로 나갔습니다. 그날은 점심때부터 손님들이 찾아오더니 오후에는 다른 날보다 좀 한산하기에 남편과 작은 아들에게 저녁 장사를 일찍 마치고 들어오라 하고 저는 먼저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동서, 산적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양념에 재워놨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숙주나물 싫은데 그냥 콩나물로 하면 안 돼? 뭐가 이리 머리가 아파. 그냥 동서 알아서 해. 형님 차라리 거실에 나가 계세요. 어머님께 배운 대로 제가 할게요. 아니 뭐가 이리 복잡해. 상차림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더구먼. 듣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오지 뭐예요. 어깨 너머로 배워도 저 정도는 아닐 듯 싶은데 같은 나이인데 어쩌면 저리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 저의 잘못이라는 생각이 든 저는 주방으로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들어오다가 들었는데 큰애가 너무 모르는 것 같구나. 하긴 너에게 알려줄 기회가 없었으니 그 또한 내가 부족한 탓이지. 이제라도 배워야 되지 않겠니? 작은 애는 아이가 잠에서 깬 것 같으니 나가보고 큰애는 이리 오너라. 그래도 집안의 맏며느리인데 기본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에게 떠넘길 꼼수도 있었는지 제가 들어서자 반기기는커녕 입을 삐죽거리더군요. 속으로 한숨을 내쉰 저는 모른 척하면서 이것저것 가르치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참을 인자를 얼마나 되새겼는지 모릅니다. 한 번 설명하면 이해를 못해서 2번 이상 설명해야 함은 기본이고 손놀림도 하기 싫은 티가 묻어나서 툭툭거리질 않나. 몇 가지 안 되는 것도 설명하고 가르치니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살림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들었습니다만 그것까지 간섭하자면 고부 갈등의 시작이요. 큰아들과도 부부싸움을 할까봐 물어보지도 간섭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준비를 마치고 작은 아들과 남편이 가게 정리를 마치고 돌아온 터라 제사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을 한 후 뒷정리를 하는데 큰 며느리는 연신 다리를 두들기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등 힘들다는 티를 팍팍 내더군요. 그동안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참석을 안 할 때에도 싫은 티 한 번 낸 적이 없었는데 그런 배려도 고마움도 모르니 철부지로 보였습니다. 그 후로도 큰 며느리는 명절에도 내려오면 게으름을 피우거나 하기 싫은 티가 다 보였어요. 그렇게 작은 아들 내외의 손주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작은 며느리는 회사 복직을 하지 않고 반찬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죠. 어차피 작은 아들이 너무 잘 운영하고 있었고 가게를 물려줄 생각이었기에 아무래도 함께하는 것이 좋을 듯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가게 일도 깔끔하고 야무지게 잘했어요. 손님들도 싹싹하고 정 많은 작은 아들 내외와 밥그릇 숟까지 이야기하며 동생처럼 대하며 찾았습니다. 게다가 작은 아들의 업그레이드되는 맛김치 레시피 덕과 작은 며느리의 인터넷 판매 관리로 매출은 계속적으로 상승 곡선을 탔습니다. 이쯤 되니 저도 명절이나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는 작은 아들 내외를 칭찬하는 말이 자연스레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만 가면 빌딩도 사겠구나. 작은 애 손맛에 온라인 팔로까지 다 너희들 덕이야. 이제는 너희끼리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모두 어머니가 솜씨도 좋으시고 예전부터 어머니 단골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저희만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이끌어 주셔야 해요. 이런 말이 오갈 때면 큰아들 내외는 웬만한 대기업 연봉보다 낫다면서 부러워하는 빛이 역력해 보였어요.
그래서일까요? 큰아들 내외한테는 반찬 가게가 황금알을 낳아주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아주 잘못된 마음을 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반찬 가게가 상승고도를 달리고 있을 무렵 큰며느리가 전화해서 하는 말에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취업도 쉽지가 않고 허구한 날 집에서 술이나 푸고 있다고요. 저 아이랑 친정으로 가서 살 거예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냐? 해고는 뭐고 별거 하겠다는 말이냐? 둘 다 내려오너라. 내려와서 자세히 설명해봐. 큰아들 내외가 내려와서 한다는 말이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있던 아들이 실수를 해서 해고를 당했답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이력서를 넣어봐도 연락이 오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아들은 집에서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다고요. 큰며느리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했고 큰아들은 비 맞은 강아지처럼 축 늘어져서는 하소연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취업도 하기 힘들 것 같고 이 사람은 별거 한다고 난리고 제 인생 어떻게 하냐고요. 어머니, 당장 생활비도 다 떨어졌고 이 사람 계속 이런 식이면 저 같이 못 살아요. 차라리 반찬 가게라도 데리고 나가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연구만 하던 애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 큰애는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는 애잖니. 아니에요, 엄마. 제가 지금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겠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요. 시켜만 달라고 매달리는 큰아들 때문에 난감해 생각 좀 해보자면서 일단은 올려보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큰애한테도 기회를 줘보는 것이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제가 붙어있으면 없던 탈도 생길 테고 저는 이미 작은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애까지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했죠. 남편은 큰애에게 기회를 줘보고 작은애처럼 소질이 보이면 가게를 하나 더 차려주면 되지 않겠냐 했습니다. 남편의 말에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큰애한테도 기회는 줘야지 싶었죠. 설마 큰아들 마음에 악마가 살고 있으리라고는 꿈에서조차 생각을 못했으니까요. 남편과 의논을 마치고 작은아들 내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인데 어려울 때 함께 해야지요. 항상 긍정적이고 정 많은 작은아들 내외는 형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희 뜻에 따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주 후 큰아들 내외는 서울집을 정리해서 내려와 근처에 집을 얻고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아주 서툴렀어요. 저와 작은아들이 기초부터 가르치는데 속이 터졌습니다. 큰아들은 작은아들과 정딴판이었거든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손님 응대하는 것도 짜게 굴어 인상을 쓰고 나가버리는 손님도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손님 응대는 작은애한테 맡기고 큰애는 주방의 일부터 가르쳤습니다. 제 자식이기에 시간이 문제지 배우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면서 가르쳤죠. 처음에는 서툴기는 하지만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침에는 온갖 핑계를 대고 지각을 하고 저녁에는 6시만 되면 퇴근을 하고 아이가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한다는 핑계로 조퇴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작은아들 내외와 차별을 하는 것 같아 보여 형제 간에 앙금이 쌓일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불러다 장사는 일반 직장 생활하고는 다르다고 타일렀더니 큰아들이 하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저는 월급쟁이이고 민수는 지분으로 가져가잖아요. 당연히 저는 월급만큼만 근무를 해야죠. 아니면 저도 지분으로 주세요. 당연하듯 지분을 요구하는 말에 저는 입이 떡 벌어져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 액수에 2번 놀랐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은애가 3년 동안 엄청 고생하고 노력해서 가게 매출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분으로 준 것이지 처음부터 지분으로 가져가지는 않았다. 그런데 너는 얼마나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것이야? 하면 너도 네 동생처럼 노력을 해봐. 성과를 보여야지. 나는 네가 자식이라고 해도 더 이상 특혜를 주고 싶지는 않으니 일을 계속하고 말고는 알아서 해. 말리지 않으마. 저의 딱 잘라 말하는 모습을 처음 본 아들은 놀라서 눈을 커다랗게 뜨고 멀뚱하게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꼬리를 내리며 생각이 짧았다면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그 말에 또 자식이니 실망스러우면서도 끝까지 모지게 대하진 못했죠. 그런 자잘한 트러블과 이해관계를 거치면서 큰아들이 가게에서 일한 지도 1년이 되어갔습니다. 그동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아들 내외는 큰아들과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작은아들 내외가 일방적으로 참고 있는 듯 보였지만요. 1년의 시간이 흘러도 큰아들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노하우나 김치 양념 비법 등을 마스터하기는커녕 작은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간섭하고 트집 잡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사장인 양 오히려 아는 척을 하면서 말이죠. 게다가 어느 날부터인가는 큰며느리도 가게 일을 돕겠다면서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에 출근을 하다시피 하더군요. 하지만 일을 돕기는커녕 카운터만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작은 며느리가 관리하는 인터넷 판매창을 만지작거리는 바람에 고객의 항의 전화가 걸려오는 일도 발생하기 시작했죠. 큰며느리는 절대 안 했다고 발뺌을 했고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더 일어나니 작은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친한 작은아들 내외도 스트레스가 쌓이는지 얼굴 표정이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게 쌓여만 갔죠. 어떻게 해서든 부모 입장에서는 큰아들이 어느 정도 잘 해내기만 하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자 했지만 처음 뜻대로 큰아들이 배우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사를 하면 말아먹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